오늘은 여러분들과 불두를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힙하다고 불리우는 장소들에서 부처님의 상에서 머리만 이렇게 댕강 잘라져 있는 불두가 인테리어용으로 전시돼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불교의 신비로운 컨셉으로 매장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너 같은 불교 덕후들은 저런 걸 보면은 어떠니? 라는 질문들을 꽤 받게 돼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불상 전체를 전시하는 문화이지 부처님의 두 상을 전시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유러피안적인 것이고 이국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힙한 그런 공간을 표방하는 곳에서 이런 이국의 문화를 동경하는 맥락으로 불두를 전시하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컨셉으로 매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닐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 불두를 전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러피안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불두를 예술품으로서 수집을 하고 전시를 한다는 이 행위는 유럽이 아시아를 본격적으로 침략하고 침탈을 하는 그 시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한창 그 아시아를 침략하려는 야심이 가득했던 그 시절에 유럽인들은 아시아 지역에 탐험대들을 잔뜩 보내서 아시아의 문화재들을 이렇게 침탈을 해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유럽의 이런 문화재 침탈을 겪은 적이 한 번 있었죠. 조선시대 말에 병인양요 겪었을 때 우리나라 외교 장각이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서 막다그 침탈을 당했잖아요. 물론 이거는 뭐 침략 문화재로 인정을 받아서 저 초등학생 때 한 2010년 그때쯤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정말 세계 역사적으로 소중한 직지 심체 요절은 당시에 프랑스가 구매를 한 것이다라는 증표 같은 게 있어서 직지는 정말 대여로도 다시는 우리나라에 못 오게 되는 문화재가 돼 버렸죠. 어쨌든 이 정도로 당시의 유러피안들은 아시아 문화재 침탈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이때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에 와서 문화재 침탈을 해가면서 이거 정말 문화적으로 소중한 건데 우리가 본국으로 두고 가가지고 학술적으로 연구 좀 할게. 너네들은 아직 이런 체계가 안 잡혀 있잖아. 하면서 문화재들을 정말 잔뜩 들고 가요. 경전이나 그림 같은 그런 지류 문화재들, 종이로 된 문화재들은 두루마리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술에 잔뜩 실어 가지고 본국에 들고 가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사원의 벽면을 불상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 사람들이 문화재를 그냥 통째로 두고 가는 것에 진심인 사람일지라도 요 사원 전체를 뜯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역 만리에 있는 요 무거운 돌멩이로 만들어진 불상들을 통째로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고안을 해냅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여기는 이역 만리이고 아무리 우리가 여기를 침략을 한다고는 하지만 남의 문화이고, 그리고 어차피 침략하면 우리 땅인데 그래,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기록을 하자. 저기 사파가 불러가지고 당장 기록하라고 해! 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이겠지만 이 시대 유럽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정말 이거 두고 가기 좀 애매한데? 그러면은 이 불상 얼굴만 잘라 가지고 두고 가자." 하고서 벽면에 있는 불상도 댕강댕강 잘라 가고 그냥 두고 가기 무거울 것 같은 불상들도 머리만 이렇게 댕강댕강 잘라 가지고 본국으로 들고 가요. 그래서 요 남아 있는 문화재의 사진들을 보면은 너무 황폐하고, 어쨌든 사람 형상의 무언가가 그 난도질 당한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되게 좀 생리적으로 무서운 감정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인 건지 뭐 어떤 건지 뭐 말하기도 참 애매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불상들이 그 댕강댕강 잘려나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피지배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두두를 인테리어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 일본도 당연히 제국주의를 표방을 했고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남의 나라 문화재를 뺏어오는 것에 되게 진심이었어요. 오탄이라는 승려를 필두로 한 탐험대를 조직을 해 가지고 중앙아시아나 중국의 그런 도낭석굴에서 문화재들을 많이 갖고 왔었는데, 확실히 유럽인들이 한 번 다 부셔 놓고 간 뒤에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서 뭐 그런 스타일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문화재 보존에 힘을 쓰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때 뭐 워낙 많이 부셔 놔서 그냥 들고 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조선 고적 도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다 파악을 하고 기록하는 일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웃기지만 일제는 우리나라를 정말 자신들의 소유국 내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 나라들도 당연히 신이 있고 그 나라에서 신상을 만들 때 전신을 제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의 나라에 와서 그 나라 신의 얼굴을 댕강 잘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조각상에서 얼굴이 영혼과 내면을 표현을 한다. 머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양에 와서 불상에 머리만 뜯어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은 조금 그 사람들 동상 만든 거 보면은 성모마리아에서도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냥 당시에 유럽의 침략자들은 동양의 것들을 좀 야만적인 것이라고 여겼고 문화적인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와 가지고 머리만 댕강댕강 잘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불도에는 존중받지 못했던 식민지 시대의 침략지의 아픈 그런 역사의 단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두라는 것을 너무 미적으로만 보고 인테리어용으로 가볍게 전시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또 그치만 한동안 또 계속 이런 불두의 형태나 그런 불두라는 그런 존재 자체에서 미적인 가치를 보고 그 불두를 전시하는 일들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불두가 전시된 거 딱 봤을 때 좀 독특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런 인상이 들잖아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불두를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지, 그런 이유를 굳이 찾자면은 이 불두라는 것이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제작된 불상의 일부라서 '그렇게 느낀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고 '현대의 미술은 아름답다.'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서 '어 이거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처음 설명한 작가가 마르셀 듀샹입니다. 네. 그 화장실 변기에다가 샘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작가 맞고요. 이 사람은 미술에서 '이거는 아름답다. 이건 아름답지 않은데?' 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미술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사람을 거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고 배우는 건데, 마르셀 듀샹은 "미적 쾌락은 피해야 할 위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거냐면, 어떤 작품을 미적 가치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계급적인 특권, 이런 기존 사회의 관념과 같은 모종의 위계 질서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미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 뒤에 다른 사회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미의 개념이 어디서 온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 디샹이라는 사람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여길 때 그것이 어떤 변치 않고 고정된 어떤 절대적인 아름다운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미인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이죠. 옛날 중국에서 미인들을 그린 그림들만 봐도 당나라 때 그림들은 되게 통통하고 눈은 이렇게 찍 찢어져 있었어요. 근데 현대 중국의 미인들은 되게 호리호리하고 눈은 크고 부리부리해요. 근데 또 아주 최신에 와서는 최근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 성형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최근 중국 여성들의 SNS를 보면은 다들 눈이 인형같이 커요. 정말 정말 커요. 그리고 코는 서양인의 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중국 SNS에 있는 중국 미인들의 모습이 한국에 소개가 됐을 때 '저거 뭐야? 눈 저렇게 커 가지고 눈은 감기나? 코를 저렇게 일부러 매부리처럼 성형을 하면 어쩌자는 거지?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처음에 거부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런 중국 SNS에서 유행하는 도우인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중국식 성형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것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그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에 익숙해진 것일 뿐이야 라는 것이 요 현대 미술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에요. 결국에서 현대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닥 절대적인 것이 아닌 익숙한 것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희망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의 이런 속물적인 그런 특성들을 몸소 느끼고 있지만 이런 류의 심리학 실험도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을 특정한 이미지에 계속 노출을 시켜요. 이렇게 노출을 시켜 보니까 이미지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라는 게 실험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굴뚝을 수집을 하거나 전시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떤 본능적이고 그런 순수한 미학과 취향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서양, 특히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관점이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무의식적으로 경험을 해 버렸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뿐이다. 그래서 사실 현대적인 미의 관점에서 불두를 전시하는 행위는 좀 야만적인 그런 행위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촌스럽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또 굴뚝을 전시해 놓는 공간들을 보면은 어떤 보편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되게 힙하고 젊은이들의 그런 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마냥 불두를 전시해 놓고 불교의 신비적인 면을 부각한 매장들을 욕하고 싶지 않은 게 저의 이런 갈대 같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불상들이 아름답게 뭐 DP가 되고 그런 미학적인 감성을 가지는 모습을 많이 경험을 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닐까 조금 그런 죄책감도 들고요. 앞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한국의 불상들을 대중에게 노출을 좀 더 시키고 '불교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겠다.' 이런 과제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요 불두 전시에 대한 이야기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너무 제게는 죄책감이 느껴지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횡설수설 말한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 뭐 찰떡같이 알아들으셨길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